자, 김학성 교수님은 나하고 말싸움을 잘해요. 말싸움을 잘하는데 나한테 자꾸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하는데 지금도 한마디 토크를 하고, 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 맞죠? 맞습니다. 헌법 위에 존재하는 권위가 국민혁명 아닙니까? 있다면 그렇죠, 목사님. 있다면. 있다면? 예. 있다면? 그러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완성됐을 때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아니, 그 뭐 세계적으로 딸 거 없고, 예. 4.19 혁명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4.19 혁명하니까 모든 법을 혁명 세력들이 새로 다 바꾸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끌어내렸잖아요. 이승만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 스스로 내려오셨는데. 하야 했죠. 하야 했고, 예. 그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3.15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기붕 있죠. 네. 부통령. 자기 친자식한테 자기 부인 박마리하고 권총으로 살해가 됐잖아요. 자기 친자식이. 왜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해서 친자식 이강석이가 자기 친엄마 아버지를 권총으로 쏴버렸어요. 권총으로. 그리고 난 뒤에 사실은 밑에 실무자로 주도한 그 내무부 장관 최인규 예. 사형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헌법이 최고의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헌법 위의 권위가 뭐냐? 혁명입니다. 혁명 한번 할래요? 이거 뭐 앞에 몇 사람도 쭈구리하는 사람들이 있어. 다시요. 혁명 한번 할래요? 이번에 토요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서 혁명하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사업, 자녀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나라 갈 때까지 정말로 세계 제1의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고, 만약에 이번에 혁명에 실패하면 반드시 북한의 연방제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4.19는 학생들이 했죠. 네. 혁명. 네. 5.16은 누가 했나요? 군인이 했죠, 목사님. 군인들이 했죠. 예. 근데 이번에 군인들이 혁명하는 거 보니까 개뿔이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황진성 장모님이 조질 거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제 모든 국가의 최고의 권위는 헌법이. 근데 헌법 위에 더 위의 권위가 뭐냐? 혁명이요.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전에 무제한, 주제도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모든 기자들하고 맞짱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때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벌써 선언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자, 이게 뭔 말이냐? 최고의 권위는 헌법인데 헌법을 가지고 대통령이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이 새끼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 중에 가장 열받은 게 뭐냐 하면 감사원장이요.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요. 왜 감사원장을 딱 지목하여 탄핵시켰느냐? 감사원도 헌법 단독기관입니다. 이 감사원장이 저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러 갔어요. 우리나라의 국가 이 감사원장은 여러분 개인, 단체, 교회,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모든 것은 감사원이 다 조사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감사원이 이제 조사를 하러 갔단 말이야. 어디를? 중앙선관위를 조사하러 갔더니 조사 안 받겠다고 우리도 헌법 단독기관하고 거부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헌법을 가지고는
더 이상 통치를 할 수 없다 해서 만든 것이 뭐냐?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응해봐요. 계엄령 잘했어 못했어? 잘했죠? 아니 근데 감사원장을 탄핵시켰어. 네. 이재명이가. 예. 그게 이제 뭐냐면 선관위를 조사하러 갔다. 네.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도 탄핵하고 뭐 다 탄핵했죠? 다 탄핵해. 예. 그러면 장 차관을 다 탄핵해버리면 대통령 혼자 대통령 해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계엄령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국민의 40%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이승만의 설계도가 건국 설계도가 원체 완벽해가지고 그렇게 빨갱이들이 80년 동안 공작했는데도 아직도 우파가 60%요. 요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80년 동안 북한이 간첩을 뭐 15만 명을 보내고 별 8강 다 떨고 빨갱이 대장 이동호 같은 이런 놈을 세뇌를 시키고 이따가 들어봐요. 그렇게 학생운동을 통하게 했는데도 아직도 대한민국의 40%밖에 못 먹었어. 그래서 아직도 우파가 60%야. 그러니까 이번에 강원에서 혁명만 완성해버리면 좌파 40%도 다 돌이킬 수 있다 이거요. 자, 헌법학자 저이론님. 예. 그런데 적반하장인데 뭐냐? 세상에 이재명이가 이 윤석열을 체포하겠다. 공수처에서. 네. 그 다음에 또 이미 기소는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저것이 인간이요,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단군 이래로 단군이. 가장 사악한 인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네.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네. 그게 합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헌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예.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예. 강원도 고향에 오셨으니까 예. 원래 강원도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강원대학에 로스쿨 원장 했어. 헌법학회 회장하고 우리나라의 헌법학회의 제1호야 1호. 제1호. 아이고 또 강원도 감자들이 또 더럽게 좋아하네. 아이고 참. 야 이 감자들아, 이 감자들이 좋아해. 자, 감자들 데리고 예. 제대로 이 네네. 강원도가 멍청해요 보면 이 감자들이 돼가지고. 네. 자, 제대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우리 이동호 원장이 저한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얼마나 옳은지 그른지를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설명을 계속 꾸준히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야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서 계속해서 제가 발생되는 헌법적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내란은 없고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인데 하나 더 추가해서 고난대행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법상 내란죄를 보면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가 국헌문란이고 두 번째는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든 언론사나 심지어 헌법 교수들도 국헌문란이 있었다는 얘기만 하지 폭동이 있었느냐 이 얘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두 가지 요건 중에 다 충족돼야 되는데 폭동이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폭동이라는 개념도 10몇 명이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폭동이냐 100명이 모여들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여기는 감자들이라서 머리가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디에서 폭동이 없었단 얘기야. 두 군데. 아니 지금 국회하고. 이 폭동은 한 지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영등포구 전체에서 폭동이 없었죠. 아니 근데 국회 안에서도 폭동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랑이 있었지만 폭동은 없었죠, 목사님. 없었죠. 예, 그다음에 예. 성간이 안에도 폭동 없었잖아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들을요, 예. 머리가 둔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잘 가르쳐야 돼. 목사님 잘 알아요. 예. 잘 알아? 그럼요. 아니 또 고향이라고 또 편들고 난리야 또. 경상도 분만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언론을 보면 여러분께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폭동은 10명이 모여야 되느냐, 100명이 모여야 되느냐, 다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폭동이 되려면 보시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라 해야 돼요. 보시면 지방이에요.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정도의 대규모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걸 보면 폭력을 행사하는데 적어도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을 대법원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의 여지를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번에 계엄군이 국회를 들어갔고 선관위를 갔지만 여의도가 있는 것이 영등포 구거든요. 영등포구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박사님, 예, 더 쉽게 말하면 광주 사태 같은 폭동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사태에서 이제 많은 군대가 광주시를 에워싸는 일을 이제 해서 그렇지. 대법원은 군사 반란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하튼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하나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헌법학계 이 원로 되시는 허영 교수라든지 중앙대 원장인 이인호 교수가 함께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유력한 견해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모든 군, 검, 경, 언론 할 것 없이 내란을 전제로 떠들고 있어요. 내란을 전제로. 이게 속상하다 이 뜻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여기서 국헌 문란이 뭐냐? 그것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 형법은 정확하게 국헌 문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한다. 그럼 이번에 국회가 강압에 의해서 전복이 됐나요? 안 됐잖아요. 또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랬는데 이걸 190명이 모여가지고 해제 요구를 했어요. 그렇다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던 뜻이죠. 따라서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국헌 문란은 시비의 거리가 서로 있을 수 있겠지만 폭동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구성 요건 중에서 하나가 없다면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 인간들이 왜 자꾸 내란으로 몰고 가는가 하면 내란으로 몰고 가야만 대통령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세력들이 생각 없이 가담하는 게 참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여기서 해설. 예. 국회가 열리도록 불도 안 끄고 예를 들어서 뭐 단전 단수 안 했죠, 목사님. 예. 안 하고 국회가 하도록 저 윤석열 대통령이 허락을 했고 네. 거기서 국회에서 계엄령을 취소해 달라 하고 결정을 내렸더니 네. 윤석열이가 거부했어요. 바로 해제했죠. 예, 예. 받아들였죠. 네. 받아들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그 계엄령을 한 시간은 2시간밖에 안 되는 거야. 2시간밖에. 바로 받아들였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책임이 있어 없어요? 감자들은 이렇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목사님은 이제 이 천부적인 이제 재능이 뭔가면 남이 한 간증보다 더 자기가 더 잘해. 네. 남이 한 설명보다 더 설명을 잘하세요. 남의 밥자리를 끊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는데요.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폭동이 없었단 말이죠. 따라서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내란에 넷째도 꺼내지 말아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는 없습니다. 아니, 내란이 뭡니까? 일반 시민 중에 반국가 세력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하는 게 내란 아니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자기를 왜 끌어내립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접근이란 말이죠. 다음이요. 근데 이게 내란죄는요, 특색이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형법을 보면요,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 모의에 참여하고 지휘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를 또 처벌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각 군대 사령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세 번째, 부하 수행자. 말이 어렵잖아요. 앞에 두 글자 보면 부하 내동. 따라서 막 움직이는 걸 부하 내동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하 수행자라는 단어를 40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대학교 형법 1학년, 2학년 때 형법 공부할 때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내란죄는 우리 사회와는 거리가 먼 거기 때문에 그런데, 부하 수행자나 단순 폭동에 참여한 자도 처벌하거든요. 그 때문에 지금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했는데 국무총리나 각부 장관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처벌해요. 왜? 니네가 부하 수행자에 속한다는 뜻이에요. 적극 반대해서 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정말로 누가 지금 내란을 하고 있는 것이냐? 국가기관의 권한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 말이죠. 위헌적 법률을 국회 민주당이 막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특검도 했어요. 그래서 입법 독재했고 수많은 사람을 이제 탄핵을 해서 국정 마비를 시켰단 말이죠. 예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이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체코 원전 수주를 90%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체코 원전에 30조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이 체코 원전을 이제 체코가 수주하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그 비용을 빌려줍니다. 원전 그 수주국에서 빌려주면서 원전을 완성시키고 그 돈을 받아내요. 그렇게 하는데 90% 감액했다는 말은 체코 원전 수주를 다 무위로 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국가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근데 왜 가스 시추 사업, 이게 이제 뭐 동해에서 석유가 난다 안 난다 그러는데 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 아닙니까? 505억을 8억으로 깎았으니까 505억에서 5억만 깎아도 괜찮은데 505억에서 8억이면 이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뭔가 하면 산유국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대한민국을 쓰시기 위해서 뭐 선교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석유를 주셨을 것이라고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예언을 많이 하셨는데, 맞아. 여기 조사를 아예 못하게 만든 거예요. 500억을 8억을 하려면 아니 이런 예산을 깎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의 손도 묶고 발도 묶었어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내란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 반란이나 내란죄 하는 인간들이 대통령을 갖다 거꾸로 이렇게 몰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이요. 비상겸이 위헌이냐 아니냐. 여기서 제가 엊그제도 TV 보니까 뭐 대학 교수가 헌법 교수인데 나와가지고 이 내란을 전제로 떠들고 있고 비상겸을 위헌이라고 전제해서 얘기를 해서 내가 야이 죽일려 말이야 마음으로 이렇게 박권사한테만 둘이 내가 얘기를 했는데, 비상경은 이제 현행 헌법상 절차적 요건을 다 충족했거든요. 사실상은 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 안 해도 위헌은 되지만 무효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는 게 심의기관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 이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쳤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많은 분들은 지금은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겠는가? 많은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거 상당히 의아했단 말이죠. 다음이요. 그런데 지금이 비상겸을 선포할 수 있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라는 상황 요건에 대한 판단은 누구밖에 내릴 수가 없느냐?
대통령밖에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 77조에 돼 있단 말이죠. 이거는 국회의장도 못하고 대법원장도 할 수 없어요. 대통령이 내린 이 상황 판단이 만일에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는요, 헌법은 통제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뭡니까 그게? 국회의 해제 요구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다른 통제 방법이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자체,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상계엄 선포란 말 쓰지 말고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 행위는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백보양보해서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각종의 하위 법률에 규율되는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요, 지금 민주당은 떠들지 않는 이유가 직권남용이다, 뭐 불법 체포, 감금 이런 것들은요, 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직무상 대통령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내란 외환 이외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내란으로 무조건 밀어붙인다 이 뜻입니다. 그 내초를 보시면요, 대통령의 지위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입법부나 사법부와 같은 동렬의 지위가 있어요. 이게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라는 말을 쓰는데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이 대법원장이 없는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데 뭐냐? 삼권을 초월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이 이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삼권을 초월하는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사변 기타 이해 충돌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판단해서 이게 지금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결단을 내렸다면 그것은 사법부가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가 승인, 뭐 정부 승인 뭐 제가 했는데 이건 제가 한 18년 전에 쓴 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것에 불과해요. 지금 엊그제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국가 승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48년 8월 15일 날 국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우리끼리 국가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국가로 아직 인정 안 했어요. 국가 승인이 얼마나 좀 중요한가면 지금 대한민국을 국가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지만 48년 8월 12월 우리나라가 헌법을 만들고 국가를 독립해서 건국했단 말이죠. 그때 전 세계 나라가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 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비로소 인정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간에 어떤 나라의 국가를 승인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국가 원수에서 행한 것이다 이 뜻입니다. 또 헌재도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 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이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또 시비가 붙었단 말이죠.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대통령의 해외 파병의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고 통치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자제되어 옳다. 헌재도 이렇게 쭉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음이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북한 방문을 세 번이나 세 대통령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가서 행한 연방제 합의는 우리가 헌법 4조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그들이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하고 연락하고 뭐 회합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요 5천만 국민에서 단 한 사람도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은 대통령의 통치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법률에 의해서 가타부타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정말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는요 국가가 자기의 일부를 파괴해서라도 전체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병원에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그 의사가 다리 절단을 요구합니다. 다리 절단을. 왼쪽 다리를 잘라라 말이죠. 안 자르면 당신 죽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어요. 생명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더 큰 가치를 위해서는 작은 가치가 일부 희생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영원한 자유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일부 자유를 유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은 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헌법은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계엄은요 전 세계 어느 헌법에도 빠져있는 헌법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법치주의 국가의 조직이나 절차나 방법으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엄을 통해서 대통령은 국가 자체를 지켜야 될 것이다.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 어떤 수단도 강구해서라도 국가의 존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헌법 수호 의무가 된 것이고, 국가를 지킬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최고의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다면 당연히 이런 비상계엄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런 결연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 예컨대 뭐 검찰이건 경찰이건 뭐 죄다 국민의힘까지도 예컨대 내란으로 몰고 간단 말이죠. 저는 분명 내란이 아니라고 벌써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한 거란 말이죠. 내란은 뭡니까?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란 말이죠. 여러분 이석기가 내란 선동죄로 처벌됐어요. 여러분 이석기는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계획했고 폭동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데, 이석기의 이 행동이 대단히 구체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내란이 워낙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석기는요 내란죄는 당연히 성립 안 됐고 폭동이 안 됐으니까 예비 음모도 처벌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우리 많은 학자들이 비판했습니다. 예비 음모도 안 된다고? 이석기가 처벌된 것은 예비 음모보다 더 미진한 선동죄로, 내란 선동으로 처벌됐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상황인데, 지금의 대통령이 내린 이 비상계엄을 단순히 내란죄로 해가지고 이런 폭거라고 하면서 몰아붙이는데, 정말로 여기에 이 수많은 인간들이 가담하고 있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음이요.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피투성이 그 자체로 보는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가 이성을 잃은 인간들이 됐어요. 언론계는 완전히 타락한 것이고, 지식인은 양심을 버렸고, 또 목회자마저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뭡니까? 피투성이 그 자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이요. 피투성의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와 같다고 제가 다시 썼는데, 구국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행한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괴수, 내란죄가 되고 내란죄 괴수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대통령 출금 지시를 먼저 취하는 인간들이 생겼단 말이죠. 이 세 기관이 서로 자기가 수사기관으로 떠들고 자처하면서 자신의 조직의 면모를 과시하려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정말 가관이 할 수 없어요. 어제 한동훈이가 주저앉았지만 이 인간이 대통령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좌지우지하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통령은 예컨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나가는 것이고 권한 행사하는 것인데, 질서 있는 퇴진 운운하다가 아유 저 인간 이제 내가 한시 며느리 안 볼래 그래 앞으로. 농담입니다. 예. 다음이요. 우리가 외신은요 계엄의 본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 북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대통령과 똑같아요. 반국가 세력 척결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제3자가 보는 게 좀 더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서 현재 지고 있다. 넘어가기 직전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연방제로 가면 안 된다. 국민들에게 계속 깨우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 설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외신은 이렇게 이 계엄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만이 모여서 정의를 외친다면 사탄의 세력은 무너질 것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대통령 제가 다음에 헌법조문을 소개해드리겠지만 권한 대행은 두 가지 때 해요. 고리란 말은 뭔가 하면 대통령이 그 직에 안 계실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황교안 씨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황교안이가 이 박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니까 권한대행을 했죠. 요때는 사고로 인한 권한대행입니다.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된 다음에도 60일 동안 권한대행을 했죠. 요때의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고리된 상태에서 이 권한대행을 한 겁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지난번에 황교안 씨 예를 생각하면 쉬워요. 탄핵 소추가 발의돼서 권한 직무가 정지됐죠. 요럴 때는 사고로 인한 권한 대행을 한 겁니다. 그러나 탄핵이 된 이후에 60일 동안 한 것은 사고로 인한 권한 대행이 아니라 고리로 인한 권한 대행이다. 이 뜻입니다. 바로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뭐 헌법 교수가 권위가 있죠. 여하튼 이 권한 대행은요.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느냐, 현상 유지에 그치하느냐, 원칙적으로 현상 변경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권한 대행은 뭐냐, 지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새로운 주요 정책을 권한 대행이 마구잡이로 바꾼다든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을 해임한다든지, 또 없는 사람을 마구잡이로 임명한다든지,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학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요, 거부권 할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느냐. 첫째 쉬운 것부터 하면요, 거부권인데, 거부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고건 씨가 권한 대행을 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이는요, 한덕수한테 너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겁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이 겁박을 이게 될 것인데, 정말로 이게 참 노심초사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 이론적으로 보더라도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유일한 견제 수단이 거부권이에요, 거부권. 따라서 이 권력 분립이란, 또 권력 통제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권한대행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이거는 이 한덕수 총리가 중심을 잡고 하면 되는데, 좀 걱정이 반을 하고 반을 안 할까봐 제가 걱정인 것인데, 반드시 이거는 한덕수가 정신 차리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천만이 모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관인데,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이번에 이제 6명밖에 없는데, 지금 이재명이 측에서는요, 벌써 2명을 추천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1명을 했는데, 원래 안 하다가 했단 말이죠. 왜 하느냐? 지금 현재 6명 재판관 중에 2사람은 문재인이가 임명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가 있어요. 또 둘은 김명수가 임명했어요. 김명수가 임명한 사람 중에서 일부를 보수 운운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여튼 문재인이 김명수가 둘을 했단 말이죠. 나머지 둘은 뭐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이가 임명한 2사람은 언제 그만두냐? 내년 4월에 그만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늘 권성동이가 임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반면에 박찬대는 9명 다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임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문재인이 2명 했죠. 그다음에 김명수가 2명 했죠. 이번에 이재명이가 2명 들어가 버리면 쉽게 6명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하지 말란 뜻이에요. 그럼 6명 아닙니까? 현재 6명이나 어제 보니까 컴퓨터로 추첨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주심을요. 그 한 명이 주심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한 사람하고 조희대가 지명한 두 사람만 반대하면요 4명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탄핵은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문영배라는 놈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주일에 2회 재판을 열겠다 그래요.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재명은 2달 안에 끝내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씩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버티느냐? 간단해요. 탄핵 재판은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재판을 유추하도록 됩니다. 유추. 형사재판을 따라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탄핵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형사재판은요, 첫째가 이 전문증거 배제. 그게 뭔 말이냐면 어려운 얘기인데, 들은 증거로는 증거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다 언론 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관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들은 얘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본인이 나와서, 법정에 나와서 말을 해야 돼, 말을. 그게 형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그러니까 지금 성남FC에 이재명이가 청구한 증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60명이에요, 460명. 재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우리도 이번 내란죄 문제에 있어서 군인, 경찰, 장관 몽땅 다 법정에 불러서 그들의 증언을 직접 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들어야죠. 전문 증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이 내란에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 들어가지고 직접 증거를 들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 절차 방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활용해서 우리가 내년 4월 되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2명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때 가서 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명 중에서 2명만 목숨 걸고 반대하면 1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뭐라면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 안 지켜도 그만인 것이에요. 아니 이재명이도 6개월, 3개월 하기로 되어 있는데 6개월짜리 얼마 그렇습니까? 3년 걸려서 3년. 그렇다면 우리는 예컨대 이재명의 시간이 계속 제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는 180일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00만이 또 100만이 1000만이 우리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된다, 재판관 임명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죠. 똑바로 재판하라, 전문 증거 해서는 안 된다, 공판 중심주의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이 탄핵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용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은요 제대로 대응 안 했잖아요. 헌재 안 갔단 말이죠. 윤 대통령이 적극한다 그랬으니까 윤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형사재판을 유추하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따라서 할 것이고, 증인 성남FC가 460명이면 내란은요 1000명 와야 돼요. 1000명. 1000명 불러서 다 들어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영배가 주 2회 한다고 하지만 1000명을 불러서 하고, 재미난 것은요 이 형사재판은요 한 번 안 가도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번 연속 안 가면 안 됩니다. 2번 연속 안 가면 패소가 되는데, 오라 그러면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가면 돼요. 한 번 빠지고 그 다음에 가면 되고. 그 내 마음이지. 이재명이도 지금 몹따라 하고 있잖아요. 재판 안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법이 허용한 수단을 우리는 최대한 활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영배가 아무리 주의한다 하더라도 한 번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불편해서 못 간다. 또 그 다음에 한 번 가고 또 몸이 피곤하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끝까지 버텨가지고 180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 언론에서 떠들고 있지만 그거는 일종의 훈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컨대 빨리 하는 게 좋지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나 우리의 이 문제는 비상경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예요. 계속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하루 갔다가 하루 안 가고, 증인은 1000명 1500명 우리가 신청해가지고 정상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만들어내면요, 재판관 임명 첫째 고리는 재판관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너무 복잡하게 설명해. 아니, 다 알아들으시죠? 박정희 목사님? 대통령이 돌아가셨잖아. 네. 그러면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아니 그는 최규 아니죠 목사님. 최규하가. 그는 12 때고 그 12 때. 박정희는 아니죠 목사님. 근데 아니, 박정희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그래, 돌아가셨을 예. 때 최규하가 권한대행을 했잖아요. 예. 최규하가 다 임명했잖아. 예를 들면 비서실장 김계원도 거기 참여됐기 때문에 잘랐지, 당연히. 네. 그러니까 전례에 보면 지금 한덕수 총리도 내각이고 뭐고 다 임명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제 설명을 잘 안 들으셨네 목사님. 그래, 뭐라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 말고 내각은 임명할 수 있냐 말이야. 내각이요? 그래. 그건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요. 있다 그래, 빨리. 아니 있다 필요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목사님. 그래. 그럼 왜냐면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목사님 같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컨대 목사님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죠 목사님. 헌법재판소는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거부권 행사해야 되고.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이거 자의적이라네 자의적. 자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하고 나하고 더 이상 싸움 안 붙이려면 이번 토요일 날 1,000만 명 모이면 아멘. 혁명으로 맞짱 뜨자 이거야. 혁명으로. 그러면 바로 그날로부터 윤석열은 복귀할 수 있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장모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놈만 처리하면 끝이거든. 내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이재명 처리는 장군님이 맡으라고. 왜냐하면은 이재명이가 지금도 자서전에 보면 뻗어시 주장하는 게 뭐냐?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된다.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춘천이 왜 이렇게 죽었어?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다 가서 지금 춘천이 푹 꺼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뭐냐? 연방제 통일이야. 연방제 통일. 연방제 통일은요,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다 바치는 거야. 연방제 통일하면 돼요? 거기다가 또 대기업은 해체해야 된다. 이게 여기 책에 나와 있어. 이재명의 자서전 보세요.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황교안 장모님, 이제 마지막 한 놈인데 이재명 이놈을 뭐 장로님이 책임지고 방법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제가 이동호 교수한테 명령해가지고 예. 잡겠습니다.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대로. 참, 정말 우리 국민들이 멍청해요. 이런 놈을 대통령 후보로. 이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어? 제대로 조져주세요. 제대로 조져줘. 네. 감사합니다. 이 춘천은 6.25 때 춘천지구 전투에서 그 당시 6사단 김정호 대령이 지휘하던 6사단이 춘천 전투란 것은 6월 25일부터 30일까지 딱 5일 만에 판가름 난 전투입니다. 춘천, 홍천, 우리가 오해 갈 원주까지 6사단이 7연대, 2연대, 19연대를 가지고 북한군의 조공인 2군단을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단 5일간의 전투에서 6사단이 거의 한 410명 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2,000명, 이 2,000명이라는 그 계산은 전사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곳에 있었던 주민들하고 다 이렇게 합쳐보면은
거의 6천 명을 막아냈습니다.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춘천 전투는 6.25 때 그 5일간 막아냈기 때문에 북한군이 서울을 바로 그 다음날 점령하고도 서울에서 포위될까 싶어서 3일간을 버티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메가드 장군과의 긴급 통화를 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우리가 그나마 나중에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춘천이야말로 그런 국난 때에 물론 국군 장병들이 싸웠지만은 이곳에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 이제까지 6번 우리가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이번이 7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6.25 때 6월 25일 계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가 4.19 60년에 4.19 혁명 때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가 61년 5.16 당연히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겠습니까? 10월 유신 10월 유신 때 비상계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이 부마 항쟁 79년도 10월 유신은 72년도죠. 그 다음이 79년도에 부마 항쟁이고 6번째 마지막이 5.18 광주 사태 때 80년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7번째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지나간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비상계엄을 하고 정말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군의 도움으로 우리가 6.25를 휴전을 하고 지금까지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에 여러 번 또 경험이 있었지만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런 조치를 하면서 우리 국내를 안정시키고 경제 성장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의 우리가 없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비상계엄이란 것은 대통령이 물론 우리 국민들의 다수의 불편함을 무릅쓰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전의 모든 비상계엄은 최소한 몇 달에서 몇 년 갔습니다. 이번에는 불과 여러분 2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언론과 방송, 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남이 망했을 때처럼 우리 각 분야에 우리 간첩 세력들, 종북 좌파 세력들이 또아리를 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잘 속아요. 너무 잘 속습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하고 선동을 했던 놈들이 또 하고 하는데 왜 또 속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 광우병 사태 아시죠? 전 세계가 아니라는데, 그때 지금 탄핵을 찬성하면서 지금 여의도 일대에서 이번에는 또 우리하고 같이 광화도로 나온다 그럽니다. 이런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뼈가 송송하고 모든 탤런트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MBC PD가 그걸 했습니다. MBC 사고가 있습니까? 이것까지? 안 했습니다. 광우병 사태뿐입니까? 천안함 폭침 때, 이거 미국이 와서 했다. 다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국제조사단을, 그때 제가 작전본부장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 5개 나라의 조사단을 편성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왔어요. 이거는 북한의 폭심이다. 정거로 의뢰까지 해서, 탄피까지 발견했습니다. 일본.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걸 반복하는 놈들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잘 섞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후쿠오카 오염수, 예? 2022년도부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모든 학회 관련 전문가들이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우리나라까지 그 해류가 흘러들으려면 200일 이상 걸립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1조 5천억을 들어가지고 3만 번을 조사를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위험 수준 높아진 게 없습니다. 이런 기회만 생기면은 거짓말 선동을 하고 거기에 뒷붙여서 모든 단체 조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국가재정 팡팡 서면서 여러분, 세월호, 천안함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없애려고 정말 이대로 두면 목사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라 망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한 겁니다. 여러분, 선거는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아마 지난 22대 총선 끝나고부터 바로 부정선거, 이거 선거 이제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 선관위가 예? 조금이라도 의혹 있으면 나서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회복할, 왜 그런 말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번에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선거 개혁 없이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선거로 수개표 안 하면은 앞으로 우리 보수 우파 정권이 들어서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보십시오. 저는 바로 망합니다. 예? 여러분, 6.25 때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 우리 동포들을 죽이고 국민들을 죽이는 것은 북한군보다 부역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왜 이런 걸 모릅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렉시스 디 토코빌이라는 19세기 프랑스의 정치가이면서 판사였던 토코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대변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우리 정치 절대 맑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간첩, 전과자, 서리기 같은 놈들 각 분야에서 진급 안 되면은 기웃기웃 정치반행 겁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 왜 붕괴하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분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절대로 정신 안 차립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일을 담당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주인공의 삶과 덜러리의 삶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정점이 언제였습니까? 지나갔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동훈이가 지놈의 화양연화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철없는 친구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화양연화가 언제입니까? 저는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떻게 하셨던 거냐? 지금 이 시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악과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내 후손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나라를 살린 주인공으로 대수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도 못하고 장수하지도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인이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효도하지 않은 불효자, 그거 신앙 아니라고 봅니다. 애국운동에 관심이 없는 사람 신앙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춘천에 계시는 우리 크리스찬들만 다 이번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오셔도 여러분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이재명의 회고로 그놈의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국가 지도자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자존심이 이렇게 없습니까? 왜 정가 사범의 파렴치범한테 이 나라를 맡기려고 그럽니까? 왜 그놈이 하는 일들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미군이 없으면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예? 국가 지도자가 그걸 모릅니까? 연방제 모릅니까? 대기업 다 해체해야 된다고? 여러분, 중소기업 몇백 개가 있어도 대기업 하나를 못 당합니다. 대기업의 규제를 없애가지고 대기업이 국제적으로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생각 안 하고 무슨 규제법을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혁명해야 됩니다. 이번 토요일에 끝장을 내야 돼요. 여러분, 꼭 나와주십시오. 이 좌파 빨갱이 종북들은요, 참, 그거 아까 찾다가 그만둔 거 다시 한번 찾아봐요. 연평도 그 천안함이 이게 폭격됐을 때 세상에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북한의 의뢰 1번이라고 딱 써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요게 북한제 의뢰거든. 남바도 여기 1번이라고 쓰여 있잖아. 1번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증거를 내놨더니 천안함을 폭침한 그 증거를 내놨더니 뭐라 그랬냐? 좌파 빨갱이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이거는 동해 북한에 잠수하면서 꺼낸 것을 저 인천 앞바다에 갔다가 가라앉혀 놓고 그래서 다시 건졌다. 이야, 참 기가 막힌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하고는요 대화 자체를 하면 안 된다니까. 무조건 빨갱이들은 쓸어버려야 돼. 쓸어버려야 돼. 오늘날 이렇게 아직도 40%들이 빨갱이 편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만든 요 빨갱이 대장 요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너놈이 만들었으니 너놈이 책임지고 빨갱이 저 싹 쓸어버리고 이재명까지 싹 쓸어버려야 돼. 아멘. 네? 알았죠? 네. 예.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자 하는 반란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겨보시죠. 이 반란의 주범이 누구냐면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재명, 박선원, 민노총입니다. 다음요. 우선 김여정이 한번 지시한 내용을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무슨 말이에요? 탄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2022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예, 다음요.
이재명은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탄핵이 터지자 이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국회에서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윤 대통령을 국가 내란 범죄 수괴로,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반란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규정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와 똑같은 상황을 압니다. 과거 저희가 전대협 시절에 매번 어떤 행위로 어떻게 하라고 아예 구호까지 다 지시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요, 노무현 탄핵 때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입니다. 그거 어디서 나왔냐면 북한의 한민전이 지령한 내용입니다. 이번 사태를 의회 쿠데타라고 규정하라고 하자 30분 있다가 정확하게 국회 본청 안에서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들 입에서 의회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것도 지금 이 정확하게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 수괴, 또 내란이라고 규정한 것, 저는 북한이 지령했다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가 이따가 지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요. 이석기는 경기 남부연합, 이석기 뒤에 경기 남부연합, 그러니까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사건의 책임자인 이석기가 배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게 지금 2010년도에입니다. 2010년도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라고, 이게 뭐냐면 성남시장이 당선되고 이석기가 김미희라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김미희라는 이석기 부하를 지금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성남시에 가장 설립한 지 3개월도 안 되는 회사, 나눔환경이라는 회사에, 여기가 한용지라는 친구인데, 한용지는 이석기 직계 후배입니다. 후배가 만든 회사에 뭘 줬냐면 청소 용역 전체를 다 줘버렸습니다. 성남시에요. 엄청난 이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얘들이 그 뒤에 한번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성남시에 위원장 김미희 경기동부연합, 윤원석 경기동부연합, 이용대, 조양원, 한용진 다 성남시를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권 사업을 손에 넣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남 산하의 여러 시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남시가 설립한 기관들, 여기에 전부 경기동부연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걔들 월급 주고 이권 잡고 성남시를 아예 경기동부연합 이석기의 시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미희가 양보했어요, 후보를. 그래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성남시장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아예 성남시를 경기동부연합으로 다 줘버렸어요, 이석기한테. 변호사 되자마자 이재명은 이석기하고 연합해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수익이 1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돈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 돈의 최소한 절반 이상, 5천억 이상이 이석기를 통해서 북한으로 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뿌리겠습니까? 백현동, 온갖 비리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재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기로 갔습니다. 경기도로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가 누구의 활동부대가 됐을까요? 이석기 경기동부연합의 활동부대가 됐습니다. 그 돈으로 조직을 꾸려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는 자기 수하를 민주노총에 들여보냈습니다. 지금 현재 양경수 위원장이 이석기의 대학교 용인 외국어대학교 직계 후배입니다. 그리고 주사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요. 이게 신동아가 한 내용입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경기동부 이석기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한총련은 제가 있던 전대협 그 후의 세대입니다. 한총련은요, 우리는 그래도 국민들 눈치라도 봤는데, 한총련은요, 수령이, 다시 말하면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이 지시하면 우리는 총폭탄이 돼서 죽겠다는 아주 꼴통 주사파들, 꼴통 중에 꼴통입니다. 매일 수령이 된 충성문을 맹세하고요. 이들이 이재명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결국 경기도지사도 되고 그 후에 뭐가 됐습니까?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 성남시장이 됐습니다. 그 후에 한번 보십시오. 충북 동지의 간첩단 사건입니다. 얘들 한 10년인가 받았어요. 이들이 지금 현재 4명인데 그 이들이 북한에 보낸 통신문이 있습니다. 다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7월이니까요. 대통령 선거 전입니다. 후보가 되기 전입니다. 북한에게 보낸 통신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으냐면 이 지사가,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선 후보로 광범위한 대중들이 결집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온 조직이 이재명을 지지하도록 본사에서, 북한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지령 내려달라고 충북 동지회가 북한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우선 경기동부연합 주사파 있죠. 간첩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한총련 있죠. 그 다음에 온갖 주사파 세력들 싹 다 붙어서 결국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이재명이. 그래서 저는 이재명 뒤에 이석기,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이석기, 그 다음에 또 한총련이 있고, 그 다음에 주사파들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이번 사건 터지자마자 뭘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을 내란 수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김학성 교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행위는 정당했고 국가 위기 상태에서 대통령이 의로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내란이라고 해요. 여러분, 내란이라는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섬뜩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수계는 몰리는데 대통령을 누가 옹호하겠습니까? 아까 그 김학성 교수님이 설명이 잘했지만 부하 뭐라고요? 부하 수행자? 그 가담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집어넣는다는데 이게 뭐냐면 언어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압박해서 아예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게 그래서 전체주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언론, 그 다음에 학자들 다 입다물었습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만 처음으로 이건 내란행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자 우리의 의로운 투쟁에, 정광 목사님이 의로운 투쟁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금씩 학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내란 수기라는 용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북한이 지령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다음 넘겨보시죠. 다음, 이 주범이 박선호입니다. 이 1심의 간접단 사건이 연루된 자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이 박선호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월, 그러니까 지났죠. 12일 오후부터 13일 오전까지가 고비다. 이들이, 다시 말하면 보수 세력이 새 규합에 나서지 않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겁을 줘서 이들 주변에 국민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해라.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법원, 검찰 눈치 보지 마라. 누구한테 지시했냐면 국가수사부, 경찰이 지시하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안에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방방 뛰고 있는 고위공직자 공수처, 여기에 지시했어요. 간첩 혐의자가요. 분기탱천에서 이들을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아예 내란으로 대통령과 그 주변을 체포하라고 지시해서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다음요. 이 친구는요, 2006년 10월 달에 통합진보당 내에 간첩단 사건을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게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합진보당, 통진당 결국 해산됐죠. 통진당 안에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사하다 보니까 여러분, 청와대 안에서 실시간으로요, 그것도 큰 트럭 2대, 그러니까 약 8만 페이지가 넘는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면 그 트럭으로 2대를 가득 실을 정도의 청와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기밀이 실시간으로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포착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장이 김승규 국정원장입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노무현한테 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청와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가 새나가고 있는데 그 새당이 누구냐? 대통령실의 청와대 안보 전략 비서관이다. 박선호이다. 라고 증거를 가지고 들이댔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참모를 수사하려면 대통령 재가가 필요합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요, 나오다가 자기 해임당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선호 수사 못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심의 간첩단에게 정보를 넘기고 실질적으로 이 박선원이 연대
제 후배입니다. 연세대학교의 학생 운동권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영국 갔다가 일본에서 내가 볼 때 행적이 이상해요. 안 보여요. 어쨌든 그런데 노무현 정부 들었으니까 딱 핵심 중에 핵심인 안보 전략 비서관 오더라고. 근데 이 친구가 결국 1심에 간첩에 다 넘긴 거예요. 이 박선원이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뭐 했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맨 처음에 미국 특사로 갔어요. 그리고 또 중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국정원에 직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정원장에 기조실장이 있어요. 기조실장 국정원들 정보기관은 양쪽이 다 차단시킵니다. 언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게 서로. 그런데요, 유일하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국정원장하고 기조실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조실장은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진급시키는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기조실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박선원이 어디서 나오는 정보인지 모르지만 국정원이 자기 심어놓은 자기 뿌락치겠죠. 정보를 모르지만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 특수전 사령관 찾아간 놈이 누굽니까? 박선원입니다. 이들이 지금 박선원이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수처도로 그 다음에 경찰도로 긴급 체포 수사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란의 주범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요. 그 다음에 민노총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녀석들 7일 날 모였던 겁니다. 얘들이 지금 이미 민노총은 이전에 12월 5일 날 이미 총파업을 선언해 놨습니다. 총파업을 한다는 얘기는 회사에 다니는 노동 근로자들이 회사 안 나가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총파업을 해놨을까요? 7일 날 인원 동원하려고요. 저기다가. 다음요. 얘들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가 3월 10일 날 투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난 3월 24일 날 윤석열 정부가 5년 내내 투쟁하고 탄핵시킬 거라고 이미 대표자 회의에서 했습니다. 이게 그 뒤에 보십시오. 다음요. 이게 지금 대표자 대회에 명이 나온 성명서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계속 퇴진 총궐기 투쟁 벌였죠. 다음요. 그런데 이 민노총이 누굽니까?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 지금 민노총 내에 있는 간첩단. 민노총도 여러 간첩단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충북 동지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창원 간첩단도 있고 제주 간첩 다 민노총이 있는데 그 안에 민노총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간첩이었습니다. 석권호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당시 민노총 지위가 뭐냐면 조직쟁의국장입니다. 조직쟁의국장은 민노총 전체 조직을 장악해서 거기에 스트라이크 벌이고 시위 벌이고 파업 벌이고 투쟁하는 것을 전체로 총괄하는 놈입니다. 이 친구가 열 몇 차례 북경, 베트남, 프놈펜, 중국 광주 하노이 등지에서 간첩과 접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하부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언론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뭐가 있습니까? 민노총 산하 조직이 있습니다. 언론 노조입니다. KBS, MBC, SBS 다 언론 노조입니다. 그 언론 노조를 누가 쥐고 있어요? 민노총이 쥐고 있는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석고다라는 간첩입니다. 이번에 18년 받았죠. 12년, 18년 받았죠. 다음요. 이 민노총의 2022년도 11월 15일자 지시문입니다. 북한이 지시한 거예요.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불축시켜라. 다시 말하면 세월호 같은 사태, 그보다 훨씬 더한 사태를 일으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 보십시오. 사진에 그대로 퇴진이 추모다.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지금 북한이 지령해준 구호입니다. 구호를 그대로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내란 수교라고 우리의 대통령을 김학성 장로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입니다. 김학성 장로님의 책 가지고 지금 현재 판검사들은 그 책으로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가 딱 첫 일성이 대통령의 계엄은 사법심판 대상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란 폭동도 없었고 북한 물론 목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구국의 항전을 이렇게 반란으로 내란으로 몰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 집회한 목적은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정광 목사님이 눈물 흘리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정이 살인적이에요. 어제도 또 인천 집회 마치고 아침 기자회견하고 인천 집회 갔다가 다시 오후에 또 와서 방송하시더라고요.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저분의 목숨을 건 투쟁에 우리가 같이 하십시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은 전부 다 나와서 저 반란 세력들을 우리 힘으로 진압합시다. 한동훈을 따랐던 4명의 현재 국회의원들이 내년 4월 달에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려고 대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참, 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은 김대중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3명이 평양에 가서 서명하고 나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 겁니다. 전라도 전준환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이 김대중 제대로 조져, 이 자식 말이야. 간첩 같은 새끼 말이야. 여러분, 내란의 괴수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직도 시무룩하신 분이 계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란의 괴수가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확실하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괴수라고 지시했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이동호 교수님이 틀림없이 이것은 북한에서 지시한 것이다. 왜? 이 할아버지 이 얘기 들어보면 확실해요. 이 할아버지 여러분, 저하고 말소리도 똑같고 사투리도 똑같이 쓰고, 왜냐? 이 할아버지는 우리 동네 우리 아버지보다 약간 한 5살 정도 연세가 적으신 분이야. 근데 제가 만나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내 고향 사람이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치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했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근혜예요. 제2의 박근혜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할아버지 얘기 들어보면 아까 우리 이동호 교수가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다 똑같지요? 자, 김대중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 문재인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재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래도 나라를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세워놔가지고, 그래도 아까 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도 60%는 남아있다. 우파가. 그래서 우파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원래 이 우파는요, 전라도에 많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할 때에는 그 이승만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김성수를 비롯해서 김병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송진우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우파들이 누구를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를 도와줬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세력을 누가?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나오면서부터. 근데 이 김대중이 근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노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남노당. 그래서 지금 이 남노당에 가입했던 이 김대중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40%나 되는 사람들이 좌파로 지금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요. 아셨어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면서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면서기를 하셨는데 늘 아버지가 하는 말은 이 말씀이었어요. 김대중이 저놈은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에 사셨는데 저건 빨갱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 아버지, 나중에 이제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뭔 김대중이가 빨갱이에요. 그런 얘기를 많이 저도 생각을 하고 했었거든요. 딱 하는데요, 지내놓고 이 할아버지 이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요, 그리고 전광훈 목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 목사 와보래요. 그러더니 전교조가 뭔지 아냐고 나보러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이 전교조를 공부를 안 하면 이거 대한민국을 모르는 거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전 목사님 막 책을 사다 주고 책을 보라고 하고. 근데 전준환 목사가 책을 봐요, 안 봐요? 안 봐. 목사들이 책을 안 봐.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하도 애가 타니까 나를 불러. 나를 앉혀놓고, 나 혼자 앉혀놓고 전교조가 뭔지를 밤새도록 내 속에다가 주입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것이요, 잘 안 믿어졌어. 여러분, 정동영이라고 알지요? 대통령 후보 나왔던 사람.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우리 마을 사람이야. 나하고 비슷한 또래야. 한두 살 차이란 말이야. 빨치산이야. 근데 그 아버지도 유명한 빨치산입니다. 국민들이 몰라요. 아셨어요? 난 동네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원인. 그래서 김대중이는 변신의 천재예요. 말을 가지고. 제가 김대중이를 딱 언제 만났냐? 내가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동교동에 가서 만났어요. 가서 만나가지고 4시간 동안을 나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막 말을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연방제 하자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연방제. 그러니까 여러분, 안 싸우고 남북이 연방제를 하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그때는 좋게 생각했다니까. 장충체육관에서 대전 역전에서 나와서 막 연설을 하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요, 그 연설을 듣고요, 와, 너무너무 연설을 잘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김대중이가 했던 대로 연방제 하고 대중 경제를 하고 예비군을 폐지하고 4대국 안전보장으로 갔더라면 대한민국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어른들 다 알잖아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는요, 변신의 천재야. 우리 목사님은 그래요. 전 목사, 김대중이 성이 뭔 줄 알아요? 김씨지. 김대중이 성은요, 김씨라는 사람도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윤씨라고 그래요. 윤대중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제갈씨라고 그래요. 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뭐가 성인지 몰라.
김씨 아니야. 뭐라고요? 김씨 아니라고. 김씨 아니래. 저 목사님 김씨 아니래.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포장을 하려고 내가 김대중이를 보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 김대중이가 박사학위가요, 박사학위가 세상에 목사님 19개나 돼. 종이 박사, 돈 주고 받는 박사, 공부해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장하려고 박사를 몇 명? 19개나 받았어요.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서 받았냐? 여러분, 김대중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딱 보세요. 모스크바 대학교 정치학 박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 옥스퍼드도 가서 캠브리지인가 어디 가서 봐도 그걸 자랑해야지 하면은 모스크바를 자랑해? 이런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의 이 할아버지 말씀이 딱 맞잖아요. 김대중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문재인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이재명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다 없다? 연설 잘해 안 해? 그래서 나보러 대통령 하라고 그래. 내가 되면 내가 나가려고 그래. 그냥 나가려고. 잘 들어봐요. 오버하지 말고 내려오라네요. 대통령 해먹어. 예. 자, 그런데 이 김대중이가요, 예? 이걸 가장 나쁜 짓을 한 것이 뭐냐면은요, 김대중이가 호남 사람 아닙니까? 나도 호남 사람이요. 그러면 대통령 딱 돼가지고 아이 좀 호남 사람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호남 사람들 다 건너가 하나가 다 불러놓고 니들 하지 마. 그래놓고 누구 갖다 추미애 갖다 앉히고 서른이 갖다 앉히고 민청학년 사건에 있었던 이 좌파 세력들을 갖다가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서울에다가 쫙 깔아버린 거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둡게 만든 바로 원흉이 누구냐면은 김대중이라는 거야. 그 씨가 지금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에 보니까요, 김대중이 기념관이 몇 개가 있다더라? 아니, 김대중이가 뭘 잘했다고 그렇게 기념관이 많습니까? 그것을 국가의 지방자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월급을 다 줘요. 아니, 세상에 아들놈 자식이 뭘 팔아먹었어요? 동교동 자택을 팔아먹었잖아요. 세금 낸다고. 그러면 그걸 갖다 팔아먹었는데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 돈으로 다시 사? 세금으로 다시 사요? 그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이 어디가 있어?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김대중이야. 아셨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호남 지방에 가서 안 죽어? 그래요. 내가 하도 세게 하니까 누가 나한테 덤비는 놈이 없어. 싸울 때는 손 내봐요. 주먹 쥐고. 싸울 때는 가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려야 돼. 깨버려. 박살내야 돼. 아셨어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지금은 보수가 어디예요? 경상도하고 강원도가 보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상도와 강원도가 지금은 보수야. 그런데 이번에 권성동이가 하는 걸 내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권성동이가 이번에 박근혜 탄핵하는 원죄를 벗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내가 대구에 가서 그
그 얘기했어요. 이 비겁한 대구의 TK 국회의원들 왜 이준석이 같은 사람을 당대표로 세웁니까? 한동훈이 같은 사람을 왜 당대표로 세워요? 이런 어려운 때 딱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를 어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놈들이 다 숨어있어, 다 숨어있어. 또 누구를 대표로 세우려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오직 대안은 자유통일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번에 12월 다음 주 토요일 날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던 이 좌파들이 시청 앞으로 온대요. 그러면 우리하고 딱 비교가 돼. 사진도 양쪽으로 찍히면은 어디가 많이 나올지 금방 드러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1000만 명이 딱 모여버리면은요, 저놈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다 드러나 안 들어가? 다시 드러나 안 드러나요? 우리는 아줌마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놈들 나오면은 다 그 앞에서 서 있다가 머리를 확 들어버려. 그렇게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 거요? 그래서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의 왜 지도자냐? 전준환 목사 지도자 아니에요. 장학일 목사도 지도자 아니야. 강은식 목사님도 지도자 아니야. 지금 이 시대에 쓰는 지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모세를 쓰고 여호수아를 쓰는 것처럼 장경동이도 아니야. 이 시대의 지도자는 누구냐? 누구요? 자, 소리 질러요. 다시 정광훈. 다시. 왜 전광훈 목사님이 지도자냐?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도자인 거예요. 손 내봐요. 손 내봐. 태극기 흔들어요.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자, 충청도 놈을 하나 모시겠습니다. 강한신 목사님인데 조금 전에 지금 여기에 막 그 뉴스가 뜨는데 정광훈 목사를 체포한다. 나는 절대 체포 안 됩니다. 어디라고 이재명 이 개자식아. 내가 너를 체포할 거야 이 자식아. 정신 나간 놈 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 나는 깜빵을 3번 갔다 왔어 벌써. 그러니까 절대 날 못 이겨요. 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춘천에서 이렇게 많이 모여주신 것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부산으로부터 울산, 포항, 대구 계속 시간 방송하고 어제는 또한 기자회견을 하시고 또 인천을 가셨다가 오늘 또 이 강원도 춘천에 오시고 저녁에 원주에 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학일 목사님께서 부정선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치밀하게 다 들추어내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 김학성 교수님께서 이번에 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내란이냐 헌법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또한 우리 황종선 장로님 여러분 그렇게 생명 걸고
우리 권사님은 금식하며 이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일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동우 장로님 이미 오래전에 경험한 바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속속히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우리 민노총을 통하여 북한 지령을 따라서 행하는 소행들이다. 이건 간첩과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전준환 목사님, 이 뿌리가 어디서 왔느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번엔 이재명, 이건 지금 완전 내란이 아니라 완전 악질적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전국을 다니며 오늘 오후에는 원주에 가는데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춘천에 계시는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만 춘천에 6만 명입니다. 그리고 154만 강원도 도민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27만이에요. 애국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 이번 광화문에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이야기를 들어도 대안은 딱 하나입니다. 국민혁명밖에 없습니다. 맞아. 국민혁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 우리는 광화문으로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온 집안 다 나와야 하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30만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나와야 하고 1천만이 나와야 할 때 우리 강원도 춘천에 6만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 사랑하는 3,000개의 강원도의 우리 교회들이요, 이대로 우리가 주저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우리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서 민노총 전교조, 저들이 어떤 반란을 가지고 일어날지라도 우리 1천만이 일어나고 1,700만 우리 세례교인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또뿐만 아니라 군번 가진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5,300만이 일제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투표한 1,624만 명이라도 이번에 일어납시다. 그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시민들이 앞장서기를 원하시면 만세, 동의하시면 만세. 일어나야 합니다. 반드시 일어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일어나자, 일어나자, 일어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반드시 이깁시다. 이번에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1천만 저항 운동밖에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법이 살아있고, 여러분, 부정선거는 반드시 되었지만 저렇게 반란처럼 일어나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강원도 춘천에 6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춘천 시민들을 일깨우시고 154만 강원 도민을 일깨워서 3,000교회가 앞장을 서고 하나 되어서 이번 토요일 광화문 한시로 다 모입시다. 그렇게 약속하는 분만 아멘, 할렐루야. 한번 싸웁시다. 뭉치자, 뭉치자, 더 크게 뭉치자. 생명 걸고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 자, 춘천 전투의 영화를 만드신 우리 감독님을 잠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이게 이제 이 춘천 전투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이 살은 거예요. 북한이 3일 만에 서울을 먹고 이게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놀았다고 소잡아먹고. 왜 그랬냐? 이 춘천 전투를 선을 맞추려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신지 설명 한번 해주시고. 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작전명 폭풍이라는 걸 갖고 대한민국을 침투한 공산 세력들이 서울을 수복했죠. 그리고 근데 왜 3일 동안 왜 거기서 놀고 먹고 있었을까요? 빨리 쳐야죠. 수원으로 넘어가서 수원 비행장을 끝내야 되는데 그거 하진 못했어요. 왜? 춘천에서 3일 동안 첫째 막았고 아까 장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일 동안에 우리 춘천 대첩이 홍천으로 해서 제천으로 해서 상주로 해서 이 낙동강 정선을 벌어준 전투예요. 근데 이 74년 동안 이 여러분들 우리 춘천 시민들은 춘천에서 전투가 있었어. 그런데 춘천에서 누가 누가 있죠? 여공들이 수리탄을 나르고 주먹밥을 나르고 목숨을 바쳤어요. 군을 도왔어요. 보신 분 계세요? 춘천 대첩? 봐요. 이것밖에 안 봤잖아요. 관심이 없어. 근데 춘천 대첩 3일 동안 막아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었고 낙동강 전투 방어선을 구축했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우리 민의 승리예요. 저는 사실 춘천 대첩을 좀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영화를 만들고 솔직한 심정으로 목사님한테 목사님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제 마음이 바뀐 게 있어요. 감독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거든요. 객관적이에요. 광화문 집회 거기 문제 있어 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눈으로 확인을 해볼게. 왜냐면 내가 확인 안 하면 못 믿잖아요. 확인하러 갔고 그들을 얘기해 받고 또 저는 주일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집회도 갔고 뒤에서 계속 있었는데 저번 주일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정확한 성경적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진짜다. 그리고 집회하는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민노총 다 얘기하는데 정말 그래. 저도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춘천대첩 72시간을 만들어서 흥행도 되고 돈도 벌고 이걸로 또 다른 작품도 발고 저는 다음 작품으로 작전명 폭풍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애국 영화예요. 누구도 막고 있었고 막았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해냈어요. 6년을 준비했고 3년 동안 촬영을 했고 저희들 시사회 할 때 종북 세력들이 시사 못하게 막았어요. 하루 전날까지도. 근데 저희들은 시사회를 했어요. 그리고 8번을 했고 고중을 했고 그래서 춘천대첩 72시간 이게 전국에 상영이 됐고 지금은요 다큐멘터리라 흥행은 안 돼요. 그래서 단체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화문 대첩이 바로 저는 광화문 대첩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춘천 대첩인데 지금 광화문 혁명 대첩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뭉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는 감독이에요. 문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북한 세력들은요 문화 교류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를 선동해요. 그리고 깜빡한 사이에 넘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모든 영화들, 모든 것들. 근데 이 춘천 대첩이 대한민국에서 감독상을 2개나 받았어요. 그것도 대한민국 총 언론인 연합회에서 주는 대상 감독상이고요. 서울국제영화제 감독상 받았어요. 근데 좌파들이 만든 거는요 상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들도 인정을 했어요. 역사는 모르면 미개해져요. 미래가 없어요. 광화문에서 저는
정말 뭐라 그럴까 꼭 나가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씩만 같이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애국한다면 더 많은 분들 저는 너무 놀란 사실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간증이 아니라 이 춘천 제첩을 통해서 계속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애국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춘천시에서도 10원 하나 지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춘천 대첩 얘기인데 그래서 집 팔아서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상을 받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집 팔았잖아요. 11조와 감사헌금을 할 수 있으면 참 큰 영광이겠다.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정강훈 목사님 저 처음에 싫어했거든요. 왜 싫어했냐면 뭐 개새끼 뭐 무슨 새끼 막 욕을 해서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하시지 그랬는데 그게 쪼크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욕쟁이 할머니들 있잖아요. 너무 구수하잖아요. 그거였어요. 문재인 개새끼라니까. 그거는 네, 그런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간첩이야 그 자식은. 저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전체 0.01핵도 틀리지 않았어요. 강화문에 가서 배웠어요. 참 제가 모순됐어요. 난 나라 사랑한다고 했지만 참 모순됐어요. 그리고 광화문 집회가 선동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 진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는 언론인이고 감독이고요. 아주 집요해요. PD들이 뭐 찾아내는 거에. 근데 선동이 아니라 애국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저는 큰 목사님들을 많이 모셔서 알아요. 같이 일을 했고 방송국도 많이 만들었고. 근데 이 자리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여러분 애국은 행동해야 돼요. 야 그래 뭐 유튜브만 보지 마세요. 지금 좌파들이 민노총이 토요일 날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예요. 이기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돼. 발걸음을 뛰어야 되고 소리를 외쳐야 되고 함께 가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씩만 모시고 10명이 힘들면 한 분씩만 모시고 오면 지금 여기가 5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이. 그래서 네트워크 애국을 해주세요. 네트워크로. 애국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간단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대한민국에 계속 살고 싶으면 두 손 들고 만세. 북한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두 손 들고 만세. 지금은 지금 선택이 딱 여기에 들렸어요. 이재명의 세상에 살고 싶으냐? 이건 북한의 연방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건국 후에 최고의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어제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토요일 날 영상. 토요일 영상 보여주시면 이미 혁명은 완수가 됐어요. 한번 보세요. 자, 틀어봐 주세요.
그만. 이게 2019년 10월 3일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집회였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그 기록이 깨어졌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혁명을 완전히 끝장내려고 1000만 명이 한 자리에 모여야 돼요. 모이면 여러분은 영원히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내 말을 절대로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개인, 가정, 또 자녀들 사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싶기를 원하시면 하여튼 개딸들까지도 다 가문으로 와야 돼. 주사파도 와야 되고. 나라가 없는 개딸이 어디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식사기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성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서울로부터 시작된 이 열기가 광화문에서 또 헌법재판소 앞에서 또 법원 앞에서 동시대에 이제 춘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열기가 춘천, 원주, 안산, 광주, 전주, 대전을 거쳐서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다시 모입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10명씩 100명씩 동원하여서 우리가 토요일 날 서울로 직결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같이 움직이시는 우리 강사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고 오늘 이 춘천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귀한 식단을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식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곳에 축복하여 주시고 먹는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어서 피곤치 않는 육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모든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